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쟁의 억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억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미국의 디터런스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개념입니다. 영어의 디터런스를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처벌과 같은 공포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 상대의 공격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억제는 범죄에서 사용되었고요. 그것이 군사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억제와 억지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억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제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억지라고 얘기합니다. 중지한다는 뜻이니까 수동성이 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고 우리 국어사전에는 사실은 억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억지 부린다라는 말은 있지만 디터런스가 의미하는 억지로서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억지라는 말이 더욱더 디터런스를 잘 번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에서 억제라고 사용하고 있고 또 억지라는 말은 명사 자체가 국어사전에 없다는 차원에서 저는 일부 학자들께서 이제 억제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혼용되니까 그만큼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도 복잡해집니다. 전쟁 억제는 전쟁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발생한 개념입니다. 전쟁을 없애는 게 좋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 변통으로도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쟁을 발발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또는 행위, 결과까지도 전쟁 억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성공의 가능성이 적다거나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공격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서 자제를 강요하는 것을 억제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으로 위협하는 개념입니다. 군사력의 사용으로 위협만 하다 보니까 억제를 위한 군사력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군사력의 억제 효과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군사력을 감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핵무기 등장 이후에 전쟁 억제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억제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 억제와 범죄 억제는 유사합니다. 몇 가지 요소를 보면 전쟁 억제는 주체와 객체가 국가와 국가입니다. 그러나 범죄 억제는 국가와 개인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은 둘 다 목표로 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 억제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범죄 억제는 형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방법도 비슷합니다. 전쟁 억제는 방위태세, 범죄 억제는 방범대책, 그리고 전쟁 억제는 응징을 주로 하고 범죄 억제는 형벌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전쟁 억제에서도 우호국을 우대하듯이 범죄 억제에서도 중법자를 우대합니다. 성공의 결과도 보시면 전쟁의 억제는 평시가 지속되는 것이고 범죄 억제는 치안이 유지돼서 평화시가 유지되는 겁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성과 평가도 다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전쟁 억제 노력 덕분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계속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범죄 억제도 효과적인 범죄 억제 대책 때문인지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됐는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전쟁 억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쟁 억제는 상대방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과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무서워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억제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가 전쟁 억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전쟁 억제의 약점이기도 합니다만 전쟁 억제는 상대방이 합리적 기준과 방식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합리적이라면 전쟁 억제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이 합리적일 거냐 아닐 거냐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 억제는 주관적이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전쟁 억제의 한계는 성공 여부나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게 전쟁 억제를 위한 노력의 덕분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아예 도발 의사가 없어서 그런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전쟁 억제는 어떤 실제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자기 충족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전쟁 억제는 전쟁 예방과 유사합니다. 다만 전쟁 억제는 전쟁을 도발하려는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전쟁 예방은 이것을 포함해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전쟁 억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응징을 통한 억제입니다. Deterrence by Punishment라고 그러는데요. 상대방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 하는 것을 각오하도록 해서 억제하는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도발하면 적의 도시 등을 파괴하겠다 하는 위협으로 상대방을 억제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과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상호 응징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게 되고 따라서 치열한 군비 경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최대 억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가하는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해서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최소 억제는 상대방만큼 대규모 피해를 가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소한의 피해를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최소한의 피해보다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작다고 생각할 때 도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쟁 억제의 방법은 거부에 의한 억제입니다. Deterrence by Denial이라고 그러는데요. 철저한 방어 태세를 구비해서 적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적에게 알리는 거죠. 해봐야 성공할 수 없으니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죠.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우리가 철저한 방어 태세를 구비해서 상대방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가 전쟁 억제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을 통한 억제입니다. 경제적 원조나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이익을 줌으로써 상대방한테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이 손상당하고 또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또 호전적인 국가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보상을 해줘야만 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게 좋다 하는 식으로 북한을 지원하자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전쟁 억제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민하거나 조심스럽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적인 태도나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서 어떤 오해나 오산의 가능성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뒤에서 설명한 두 가지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전쟁 억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까지도 가용하다면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전쟁 억제 방법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도덕을 지킬 때 담을 높게 쌓는 것, 그것은 Deterrence by Denial입니다. 도덕이 오고 싶어도 담을 못 넘어서 못 오거든요. 두 번째, 사나운 개를 키우는 것, 이것은 Deterrence by Punishment입니다. 만약 도둑이 들어오면 개한테 물려서 혼쭐 날 거기 때문에 아예 도둑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억제력입니다. 군사력이죠. 상대방이 도발 시에 목표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Deterrence by Denial의 능력이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얻는 이익보다도 입을 손실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Deterrence by Punishment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서로가 경쟁하다 보면 엄청난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 통제를 통해서 낮은 수준에서 균형을 달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말한 바, 약속한 바가 반드시 이행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하는 이런 뜻이죠. 그 나라의 역사적인 전통,
국민들의 충성심, 단결심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통합된 결의를 표명한다든지 총력 안보 체제를 과시한다든지 단계적으로 단호한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신뢰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단호했던 사례입니다. 과거에 상대방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상대방도 내가 또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해서 도발을 자제하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든 그 당시에 꼭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을 해서 비상 교훈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만 다시 도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주변국이나 저항기구가 도발만 하면 무조건 단호하게 대응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억제력과 신뢰성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 전달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고 도발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달을 통해서 상방 간의 작용, 반작용을 지속함으로써 전쟁 억제를 달성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전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호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일부만 공개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재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건 NCND입니다. Neither confirm nor deny라고 그러는데요. 확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따라서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 억제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북한한테 잘해주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전쟁 억제는 맹수들의 싸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은 전쟁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싸우면 종족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는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제력은 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뭐 그런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뢰성은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과시하고요. 점점 단계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저 상대가 어떻게 했다 하는 그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르렁거리는 소리를 낸다든지 먼지를 크게 만든다든지 또는 강력한 눈빛을 교환한다든지 해서 내가 이 정도 힘과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물러가라 하는 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전달을 받은 상대는 판단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도전해봐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겠다 하면은 물러나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종족이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북한의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속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발발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오히려 민족의 영속을 결정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핵우산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에 미국의 핵무기로 대규모 보복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한미동맹보다 더욱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한미동맹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시하니까 답답합니다. 전쟁 억제는 개념은 쉽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모두 억제가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 억제가 성공하다가 내일 억제가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억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역량과 의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를 약하게 봐버리면 전쟁을 발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들끼리 전쟁에 관해서 얘기하다 가장 빈번하게 하는 말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만큼 위험하고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또 책임질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전쟁 억제를 위한 노력이 귀찮아서 또는 힘들어서 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 때에 임진왜란, 정묘호란을 겪고 한일 합방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출범 이후에도 6.25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북한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한테 절대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핵 억제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MAD, MAD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MAD가 뭡니까?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미국과 소련은 그 방법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미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억제입니다. 누가 동족 간의 전쟁을 좋아하고 북한을 경호시하는 걸 좋아하고 국민 세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강력한 억제 태세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공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북핵 위협 상황 하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감사합니다.